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폭탄, 언론이나 뭐 그런 데서 코로나 나온 뒤에는 코로나 이후만 유동성 폭탄이 생겼다, 코로나 이후만 가계부채 폭탄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건 세계적인 추세니까 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폭탄이 생겼다, 규제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가계부채 폭탄의 핵심은 뭐였어요? 그게 첫 번째는 저금리고, 또 한 가지는 초이노믹스죠. LTV 그리고 DTI를 완화해서 빚내서 집 사게 만드는 정책.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 이게 초이노믹스였죠. 당시 기사들을 보면요, 거의 뭐 아베노믹스랑 비교하는 기사들도 많을 정도로 초이노믹스 같은 경우가 뭐예요? 돈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해서 계획이 있죠. 돈 풀어서 경기 부양. 자, 이런 정책들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잃어버린 한 20년쯤 된 뒤에 2012년 말부터 아베노믹스도 같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하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런데 이 초이노믹스 정책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자, 이 돈을 어디서 푸느냐? 국가에서 푸는 게 아니라 가계 부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푸는 게 아니라요, 서민들 너네 빚 내가지고 경기 살려라. 그리고 경기 부양은 뭘로 한 거예요? 건설, 토목 등 굉장히 과거에 한창 신흥국이고 개발도상국일 때 집값이나 뭐 도시 만들어서 땅값 올리고 SOC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경기 키우는 거, 이거는요 일시적인 효과고요. 그 돈이 모여서 경기로 돌면 모를까. 근데 경기로 도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를 키운다고 그랬죠. 가계부채를 통해서 이걸 키우는 건 미친 정책이죠. 대표적으로 망한 나라가 일본 같은 경우는 가계와 기업부채를 동시에 키우긴 했죠. 가계와 기업부채로 건설 토목 키워가지고 망해서 장기간 저성장이 나온 일본이라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미 붕괴됐죠. 가계부채 붕괴됐고 기업부채 붕괴됐죠. 국가부채로 유동성 계속 풀어서 살리죠. 나라 거로 어떻게 됐어요? 이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긴 했는데, 보면은 가계부채 상승률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하락 중이었죠.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계부채 상승률을 보면, 자, 2014년 7월에 초이노믹스 시행이 됐죠. 2015년부터 올라간 가계부채 상승률은 이때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흉이 됐던 건 뭐예요? 가계부채를 상승시키는 거? 17년, 18년, 19년에 규제 정책 때문에 망했다 아니에요. 규제 정책 때문에 이렇게 억제가 된 거예요. 1주택 LTV 낮추고 다주택자 LTV 없애고 보유세 늘리고 하면서 부채가 죽어간다는 건 심리가 죽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쌓였던 것들, 확 올라갔던 것들이 그게 한 번에 죽겠느냐. 그러니까 규제 정책이 집값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전에 올라갔던, 계속 밀려 올라가던 그것을 규제 정책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계부채 폭탄이 크게 생겼다. 과거에도 한번 생겼었죠. 언제? 버블7 생길 때. 그러니까 뭐부터 억제한 거예요? 유동성부터. 주담대 역시 마찬가지죠. 주담대 2014년부터 폭증하죠. 2015년, 2016년 쭉 폭증하다 2017년부터 억제되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다시 늘어난 거죠. 역대급 저금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당장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진 않더라도 나가는 돈이 적잖아요. 돈을 빌렸는데 낼 이자가 적으니까 너무 싸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 빌리기 쉬우면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자, 2019년쯤에 경제대계획 빚 나왔었죠. 그때 사람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 48만원짜리 요트 상품권을 가지고 한 교수님이 수업에서 요트 상품권을 경매를 하는데, 한쪽은 현금으로, 한쪽은 신용카드로 얼마까지 낙찰할 수 있는지 팀을 나눠서 분석을 해봤더니, 자, 현금 최고가 116만원, 신용카드 150만원.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요거는 극단가는 제외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랬을 때 극단가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최고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이게 300만원 보이죠? 신용카드로 경매 받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 왜? 현금은 당장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신용카드는요 미래의 빚을 끌어다 오는 거예요. 빚을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 언론이나 뭐 유튜버들, 특히 뭐 유튜버들 돈 벌게 해줄게요, 빚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빚을 쉽게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 빚 유동성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해주는 거 그 성공 사례들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 저 빚이 그냥 공짜로 나오는 돈이에요? 아니죠. 빚보다 더 수익률이 난다는 거. 특히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세 차익이죠. 시세 차익이 빚보다 더 날 수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부동산이 자체적으로 생산 능력이 있어서 성장하진 않죠. 그러면요, 이 제로섬 게임에서 빚을 다 같이 내서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
보다 먼저 들어가서 빚 많이 내고 들어오는 끝물 때 얼마나 비싸게 주고 파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러면 빚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봐야 되고 세계적인 유동성을 봐야 되고 세계적으로 빚을 늘려주는 추세인지 줄여주는 추세인지를 봐야 되는데, 줄여주는 추세인데도 빚 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사기꾼이죠. 그러면서 보시면 뭐라 그래요? 현금으로 내려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따진다. 빚을 되게 쉽게 생각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보면 뭐 몇 인승인지 몇 시간 되는지 이런 것들 다 따지는 거 보면은 신용카드로 하는 사람은 없다, 빚내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막 빚내서 집 사고 영끌해서 집 사세요, 그리고 투기하세요, 저기 가서 1억 미만 갭투기 그냥 보지도 않고 사세요, 여기 무조건 뜹니다. 전세보증금이라는 빚을 가지고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소득으로 감당 못하는 빚도 현재로 당기면서, 빚은요 미래의 소득을 땡겨 쓰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막 불패시나 믿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미친 짓이죠. 이게 한번 과거에 참여정부 때는 그게 막판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번 터졌으니까, 그리고 규제정책으로 어느 정도 억눌렀으니까 그나마 지금 다시 그런 심리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터지면 답도 없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어때요? 미국의 유동성 축소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과거에 미국의 유동성 축소 들어갔었죠. 언제부터? 2015년부터. 2015년부터 미국에서 유동성 축소를 하면은 우리나라도 따라서 축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뭐 했어요?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말년에도 시가상승률이 꺾이긴 꺾였다. 말년에 뭐 했어요? 2016년쯤엔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 들어갔어요. 왜? 미국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요 부동산 위험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규제 정책 때문에 더 오른다 하면서 사람들 심리만 계속 자극했죠. 그래서 빚을 엄청 늘려가지고, 왜냐면 금리가 낮았으니까 빚을 엄청나게 늘려서,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잘못한 점은 뭐예요? 미국에서 2015년부터 금리 올리고 2017년부터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때부터 느릿느릿하게 금리 올리니까 심리가 잡힐 수가 있냐? 빚을 쉽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네? 근데 나는 지금 빚을 낼 수가 있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빚 빌려서 몰리니까 유동성이 더 들어오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를 맞이했었죠. 근데도 계속 언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미국에서 2015년 말에 금리 인상 들어갔고 17년 말에 양적 긴축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7년 말에 11월에 금리 한번 올리고 18년 11월에 금리 한번 또 올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른다. 이미 요거 들어갔는데도 오른다.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 해줘요? 두 번째 금리 인상 들어갔어요. 오른다. 올랐어요? 이 이후에. 다만 2019년 올랐는데요? 운이 겁나 좋았죠. 뭘로? 미중 무역전쟁 터지면서 금리 인하하고, 코로나 터지면서 또 인하하고, 또 인하하고. 그러면요 무슨 상황이냐? 유동성 축소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터져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뿌린 거죠. 그렇다는 것은 요거는 굉장히 일시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 경고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요렇게 하니까 집값 잡히기 시작하다가 요렇게 낮추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8월부터 귀신같이 거래량 줄어들죠. 왜냐하면 다른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는요 공급 부족이라고 맨날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데,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 과잉의 문제였다. 공급 부족이랑 수요 과잉이랑 뭔 차이예요? 아니에요. 공급 부족은요 정말로 실수요들, 합리적으로 공급이 정말 부족해서 사람들이 살 곳이 없다, 그 정도는 돼야지 공급 부족인 거고, 수요 과잉은 뭐예요? 가수요들 많이 들어왔을 때, 투기 수요들 많이 들어왔을 때, 공포 수요들 많이 들어왔을 때. 근데 투기 수요는 어쩔 수 없지만 공포 수요는 언론이 부추긴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수요 과잉의 시대였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포 수요들이 떨어지면은 투기 수요들도 떨어집니다. 왜?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계부채 붕괴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고, 이제는 그때랑 다르게 이번에 멈출 수 없죠. 연준에서 언제까지 금리 인상한대요? 인플레 진정될 때까지. 경기가 죽든 주식이 죽든 부동산이 죽든 인플레 진정될 때까지 일단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주식은 투자고 부동산 가격은요 비싸게 진짜 무리하게 들어간 사람들 아니고, 예전에 거품 붙기 전에 산 사람들은 그만큼 올라간 거 떨어져 봤자 타격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2020년, 2021년 이때 산 사람들은 집값 폭락하면 개박살 나겠죠, 미국 같은 경우. 그런데요 한 2015년쯤에 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올라간 만큼 떨어져 봤자 문제될 거 없다. 그러니까 물가는 전방위적이죠. 경제 전방위적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붕괴가 되더라도 물가는 잡아야 되는 거죠. 투자는요 생활과 달려있다면 물가는 생존과 달려있으니까. 거기다가 양적 긴축 이번 달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르게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구 같았던 거예요. 이 기구의 높이가 집값이에요. 그러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따뜻한 공기로 기구를 띄우죠. 이 따뜻한 공기가 뭐예요?
유동성이죠. 그리고 이 불을 지피는 것이 금리 인하다. 그래서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요. 차가워졌죠? 이게 금리 인상이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구멍 내서 공기를 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양적 긴축이에요. 그러면요, 이 집값은요,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유동성이 받침이 돼야지 비싸게 주고 사는 수요의 여력이 되는 건데, 공기를 빼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공기마저 차갑게 떨어뜨리고 있어요. 문제는요, 이게 그 문제를 기구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양적 긴축은 금리 인상이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적 긴축은 여기 얼어가지고 뜯어져서 자동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연착륙 시키고 싶어도 경착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맨날 집값 떨어져도 문제, 실물 경제 연쇄 충격이고 떨어지면 위험하다, 죽는다, 폭락은 나쁘다. 예전에 그런 기사들 엄청 많았죠. 폭등보다 폭락이 더 안 좋다. 아니죠. 폭등보다 폭락이 더 안 좋죠, 당연히. 보이기에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눈앞만 보는 그런 이야기이고, 보통 경제는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폭등이 없으면 폭락은 이유가 없어요. 폭등이 없는 폭락은 정말 위험하겠지만, 폭등이 생겼을 때는 폭락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폭등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인데 터지지 않았던 게 폭락 때문에 터지고 있는 거고, 그 문제는 폭등이 원인이지 폭락이 원인이 아니다. 지금 폭등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주거권이 보장이 안 되는데. 의식주잖아요. 기본 권리예요, 의식주. 옷은 입어야지, 밥은 먹어야지, 누워 잠잘 곳은 있어야지. 이게 의식주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주거권을 없애버리는데,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이게 폭락보다 더 큰 문제라고요? 그게 다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 거고, 궤변인 거죠. 굉장히 맑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다쳐요. 떨어지면 다치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말아야지, 떨어지면 다치니까 낮은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면 다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힘들지만 다치진 않았죠, 거의?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히 떨어지느냐 천천히 떨어지느냐인데, 급격히 떨어지는 곳으로 갔죠. 그럼 높은 곳에 올라간 게 문제지 떨어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갔으면 문제가 생길 게 없었다. 근데 여기 올라갈 체력이 없는 사람들 뒤에서 계속 밀어서 이 사람들 밟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건 괜찮고 떨어지는 건 문제다? 왜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얘네들이 자산시장이 부풀면요, 이득을 많이 보는 게 어디예요? 일단 가장 먼저 은행. 왜냐면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디폴트도 안 냅니다. 파산도 안 해요. 왜? 올라갔는데 내가 이자 내는 거 무서워서 파산하기 힘드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어디서 사채라도 끌어와서라도, 그게 내 돈인 것 같으니까, 미실현 이익이 내 돈인 것 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아, 내가 왜 갚아야 돼? 백제, 파산, 회생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올리려고 하는 거, 일단 첫 번째 은행, 금융,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데나 코인거래소 이런 데나, 그 다음에 건설사, 부동산, 얘들이 계속 언론을 삼키면서 계속 띄우려고 하는 거다.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음모론이라고 말한 그 주요 언론들 있죠? 크게 3대 언론이라든가 혹은 경제지들, 거기서 집값 폭등이랑 집값 폭락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폭등은 엄청나게 이야기를 좋은 것처럼 써놨고 폭락은 없다, 이런 식의 기사가 대부분이다. 쥐들을 그려놓고서 음모론이래요. 결론 뭐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와 가계부채의 결이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냐? 세계는 보통 코로나 이후로 급증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세계적으로 가계부채를 축소하고 있던 시기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 7월부터 가계부채로 건설사 등을 띄워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요, 당연히 기초 체력은 낮아지고요, 국가에 보이는 것처럼 버블만 생기는 거다. 일본 버블에서 했던 일이죠.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가 축소할 수밖에 없다. 안 하게 되면요, 터키골 나는 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버블 붕괴되면은 가뜩이나 낮아진 체력이요, 요걸로 자산시장 붕괴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경기 침체도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10년 후면 다시 뜨고요. 그거는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성장할 때 이야기이고, 우리나라 2015년 이후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노쇠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 성장하고 있을 때랑 다르게 10년 뒤에도 오른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지금 살 때가 제일 싸다고요? 지금이 제일 비쌀 때입니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고 있는 지금 시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